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공짜에 환장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왠지 그 말이 마치 제 앞날에 대한 예언처럼 느껴지지 뭐예요.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제 경우와 딱 맞아 떨어져 그런가 봐요. 누구나 불행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막연하나마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희망을 품죠. 저도 그랬어요. 정확히 내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암울하거나 불만에 가득 찰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든 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제 잘못이니 누굴 탓하겠어요. 저희 아빠는 혼외자로 태어나셔서 변변한 친인척도 없이 자랐어요. 친가에서는 아빠의 존재조차 부정했고 외가에서는 집안의 수치로 여겼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친할머니마저 아빠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아빠가 수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준비해둔 대학 등록금을 들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동안 키워준 대가로 생각하겠다는 뻔뻔한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말이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친할머니는 동네 전자대리점 사장이랑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한 거였어요. 사랑에 미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지 자식도 버린 채 말이에요. 그 일로 아빠는 대학 입학도 포기한 채 동네에서 환양년 자식이란 소리까지 듣고 살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까지 얻어맞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때 세상 어디에도 기댈 데 없던 아빠한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아빠랑 국민학교 동창으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소꿉친구로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두 분은 서로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나 봐요. 그러니 엄마에겐 아빠의 불행이 그저 남의 집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죠. 저희 외가는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당시에도 꽤 잘 살았었대요. 집에 기사도 둘이나 두고 가정부도 두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돈도 잘 버셨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사회사업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정기적으로 고아원에 후원도 하시고 불우한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도 보내주시곤 하셨대요. 엄마는 그런 외할아버지께 아빠의 딱한 처지를 말씀드렸고 그 덕분에 아빠는 외할아버지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아빠의 말에 외할아버지는 나는 자네 도움이 필요 없으니 나한테 은혜 갚을 생각 말고 나중에 돈 벌거든 지금 자네처럼 도움이 절실한 친구들 도와주게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들도 나중에 또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게 아닌가.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자네도 나도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될 테고 말이야. 안 그런가? 그때 아빠는 외할아버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신도 외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꼭 외할아버지께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날이 아빠의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 거예요. 아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외할아버지가 몇 년 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러자 그동안 호시탐탐 회사를 노려왔던 외할아버지 의붓청재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하루아침에 회사가 휘청거리게 됐죠. 당시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준비하던 아빠는 외할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엉망진창이 돼 있던 회사를 되살렸어요. 납품업체를 찾아가 대금 입금 기일을 연장하고 거래처를 돌며 판초까지 도맡아 하셨거든요. 아빠가 대학 졸업도 포기하고 회사에 헌신한 덕분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던 회사는 안정을 되찾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뇌졸중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던 외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아내와 딸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시곤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험한 세상에 내던져진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한테 아빠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어요. 엄마와 결혼을 한 아빠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도맡아 경영하게 되었고, 이후 회사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회사 돈에 손을 댔던 외할아버지의 의붓 형제들도 수소문에 찾아내서 죗값을 치르게 했죠. 의붓 형제들의 가족이 집에 찾아와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도움은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당신들처럼 자기 배 더 불리느라 남의 재산에 손대는 인간들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댁으로 돌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리나 하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정말 경찰을 부를 겁니다. 아셨어요? 단호한 아빠의 말에 그 후로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더군요. 아빠는 불우한 가정사를 가진 자신을 마치 친아들처럼 받아준 외할머니를 친부모처럼 극진히 보살폈어요. 외할머니도 그런 저희 아빠한테 늘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밖에 나가실 때도 늘 저희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니셨고요. 두 분 사이는 딸인 엄마가 샘을 낼 정도였죠. 외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아빠는 마치 부모 잃은 자식처럼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툭하면 늦은 밤 외할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눈시울을 붉히고 나올 정도로 말이에요. 전생에 친부모 자식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을 정도였죠.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가 저도 결혼해서 모녀 같은 고부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시댁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알았죠. 남편과는 7년 연애를 했던 탓에 그간 직접 얼굴을 뵙지는 못했어도 명절이며 생신 때 남편 손에 선물을 들려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전화를 해주셨었거든요. 상냥한 목소리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선물을 들고 찍은 사진까지 보내주시곤 했어요. 제가 사드린 봄 점퍼를 입고 산악회 회원들과 등산을 갔더니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으며 엄청 부러워하더라는 얘기도 전해주셨죠. 예지야, 난 네가 정말 마음에 든다.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아이가 내 아들 여자친구가 됐을까? 예, 너희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둘이 결혼해서 내 며느리로 와야 해. 내가 딸처럼 보살펴줄게. 알았지? 주변에 보면 남자친구 엄마들이 마치 벌써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트집과 아들 가진 유세를 떤다고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반대였어요. 가끔 제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하시곤 밥은 먹었는지 날이 더운데 지치진 않았는지 세심하게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하는 내내 저는 결혼에 대한 부담이 덜했어요. 그건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혼수며 예단 등 무엇 하나도 정도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님 역시 점잖은 분이라서 늘 지그시 미소만 지을 뿐이셨죠. 이런 저를 보고 회사 동료들은 저처럼 결혼 쉽게 하는 사람은 지금껏 한 번도 못 봤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예단비도 안 받으시겠대? 혼수도 필요 없대고? 이 대리는 정말 복 터졌다. 남편도 사람이 그렇게 좋다더니 시부모님도 완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시네. 우리 시댁이랑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야. 부럽다.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을 사며 결혼에 꼴이 난 저는 꿈같은 신혼을 꿈꿨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어요. 물론 저를 딸처럼 보살펴 주시겠다던 시어머니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라는 게 어떤 딸을 의미하느냐가 문제였죠. 시어머니가 생각한 딸의 의미는 바로 6, 70년대 살림 미천으로 취급받던 신데렐라 같은 딸이었던 거예요. 말로만 우리 딸 하셨지 온갖 힘든 일은 다 저한테 떠미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신의 친딸인 시누이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어요. 얘 좀 봐. 네가 왜 설거지를 해? 시집가면 주구장창할 텐데. 예지야, 와서 설거지 좀 해라. 딸, 이런 건 엄마가 말 안 해도 제까닥 와서 했어야지. 엄마가 꼭 시켜야 움직이니? 어쩜 이렇게 당당하신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요. 거기다 늘 과묵하시기만 하시던 시아버지도 한몫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면 슬그머니 다가오셔선 카달로그를 보여주세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어요. 아가, 이 골프 아가 좋은 거냐? 친구 녀석들이 다들 이걸 신더라.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를 내포한 질문인지 몰라서 곧이곧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찬바람이 쌩쌩 나도록 제게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그 골프화 갖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사드린다고 했어? 아니, 난 그런 의미로 물으신 건지 몰라서 그냥 좋은 골프화 같다고 했지. 속으로 나 많이 욕하셨겠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이 카달로그를 내미시거나 홈쇼핑 방송을 진지하게 보고 계시면 바로 사다 드리곤 했어요. 안 그랬다간 시베리아 벌판에 부는 바람처럼 매섭게 구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찌나 무력이 심하신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직장인 월급이 뻔한데 매번 원하시는 것들이 3, 40만 원은 기본이고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제 지갑 생각은 안 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걸 미안함도 없이 마냥 고르시는 거였죠. 제가 현금 지급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차라리 일 부려먹는 시어머니가 양반인 셈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러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아직은 제가 이런 걸 선뜻 사드릴 만큼 월급이 많지 않아요. 지난번에 사드린 아버님 코트도 아직 할부가 많이 남아있는걸요. 죄송하지만 이건 다음에 사드릴게요. 그리고요, 아버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 저 좀 버거워요. 저희 월급으로 아파트 대출 이자에 생활비, 공과금이랑 보험비 내고 나면 여윳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매번 아버님 선물을 사드리려니 늘 적자 상태예요. 그러니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사정도 헤아려 주세요. 전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던 건데 아버님은 제 말이 고깝게 들렸나 봐요.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누가 너더러 사달라 그러든? 남들이 들으면 내가 며느리 주머니나 터는 시답잖은 놈인 줄 알겠구나. 사주기 싫으면 안 사주면 그만이지. 네 손으로 사들고 와선 왜 내 탓을 해? 이쁘다 봐줬더니 아주 시애비 상투까지 틀어잡겠다. 그래, 앞으론 너한테 구걸 안 할 테니 그간 사온 거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그러고는 휑하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돼서도 안방에서 안 나오시는 바람에 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한테 한 소리 들어야 했죠. 속 좁고 꽁한 시아버지와 여우처럼 살랑거리며 사람 부리는 시어머니, 거기다 시부모님과 제 사이에서 말 옮기며 싸움을 붙이는 시누이까지 기막힌 3종 세트로 제 숨통을 쥐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누이가 어찌나 손버릇이 나쁜지 저희 집에 들락거리며 제 반지며 귀걸이, 옷가지 등을 훔쳐가지 뭐해요. 심지어 남편한테 선물 받은 속옷까지 말도 없이 들고 갔더라고요. 그래놓고 끝까지 자기가 안 그랬다고 우겨대는데 정말 한 대 치고 싶더군요. 아가씨, 지금 속에 입고 있는 그 속옷 내 거 맞잖아요. 속일 걸 속여야죠. 언니, 정말 웃기네요. 이거 내가 명동 백화점에 가서 직접 산 내 돈 내산이라고요. 똑같은 속옷이 어디 한둘이에요?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그래. 똑같은 속옷 널리고 널렸죠. 근데 그 속옷은 우리나라에 매장도 안 들어오고 수입도 안 하는 제품이라 죽었다 깨나도 백화점에서 못 사요. 그거 신혼여행 갔다가 스페인에서 그이가 사준 거니까요. 이래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래요? 나도 아까워서 안 입고 놔둔 건데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냐고요.
딴 것도 아니고 속옷을. 그제야 시누이는 망했다는 표정으로 인상을 팍 썼어요. 그때였죠. 아버님이 시누이 방으로 들어오셔선 대뜸 저한테 소리치시지 뭐예요. 그 잘난 속옷 하나 가지고 대단한 유세를 떠는구나. 그래, 얼마냐? 그 속옷값 내가 주마. 아무리 시누이가 철없는 짓을 했기로써니 그렇게 주잣도 잡는 게 말이 되냐? 어린 시누이가 가엾지도 않아. 하긴 너야 시애비한테 옷 하나 사주고도 그렇게 생색을 내는 애니 놀랍지도 않다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옛다, 이 돈 가지고 새로 사 입어라. 그리고는 제게 5만 원짜리 한 장을 툭 던져주셨어요. 기가 막혀서 고작 5만 원을 주면서 23만 원짜리 세트를 사라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한 집 안의 어른이 잘잘못을 따지기는커녕 저한테 서운한 게 있다고 도둑질을 한 딸을 감싸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그 일로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고 그때부터 시댁에 마음을 닫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떠나고 나니 시댁에 가는 게 그렇게 고역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시댁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속옷 사건 이후 소원해진 시댁과의 사이에 제대로 불을 붙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희 친정아빠 칠순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감으로 칠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그러시지 뭐예요. 그간 사돈댁에 신세도 많이 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야 있니? 여행은 여럿이 가야 좋으니까 내가 사돈어른께 여쭤봐라. 사돈지간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사이 아니니? 이런 경사스런 날에 같이 축하해드려야지. 원래 좋은 일엔 사람이 북적북적 해야 하는 법이다. 네 아버님 장수를 비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러니 불편 다 생각 말아라. 처음엔 거길 왜 따라가려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더라고요. 칠순엔 다들 모여 잔치를 하는데 아빠가 한사코 거절을 하셔서 가족 여행으로 바꾼 거였으니까요. 딸 부부랑만 가는 것보다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함께 가시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괌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세 사람이 더 가게 되니 항공료며 호텔비까지 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댁 식구들 경비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더니 걱정 마. 엄마가 우리 식구들 거는 우리 집에서 낸다고 했어. 일단 당신 카드로 긁고 나중에 총 경비 정산해서 엄마한테 받자. 그게 일 처리하기도 편할 것 같아서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한동안 서먹서먹했던 사이였지만 그래도 저희 아빠를 위해 일정까지 맞춰서 여행을 와주신 게 고마워서 그런가 아니면 날씨랑 바다가 좋아 그런가 저도 마음이 전보다는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4박 5일간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약간의 문제가 생겼지 뭐예요. 저희가 공항에 올 때 친정 부모님을 태우고 왔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집 앞에 공항 리무진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왔고요. 다들 피곤하긴 매일반인데 이번에도 저희 부모님만 차에 태워 모셔다 드리는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나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우린 여기서 공항버스 타면 되니까 니들은 사돈어른 모셔다 드려라. 근데 이걸 어쩌니? 해외여행 간다고 집에 지갑을 두고 와서 현금이 하나도 없네? 아가, 혹시 현금 있으면 다오. 리무진 버스 요금이 없구나.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받은 5만 원으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 고맙단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정작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니 어머님이 여행 경비를 주실 생각을 안 하는 거 있죠. 차일 비일 미루기만 하실 뿐
좀처럼 돈을 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여행 경비는 물론 괌 쇼핑몰에서 산 옷이며 화장품, 백과 지갑까지 전부 제 카드로 지불했는데 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에 달하는 큰돈이라 저희 가게에 엄청 큰 타격이 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그저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주겠냐며 먼 산 보듯 하고 있으니 제가 나설 수밖에요. 그래서 퇴근길에 시댁에 들렀는데 마침 시댁 식구들이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번호키 누르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식탁에 둘러앉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엄마, 새언니가 여행비 달라고 안 그래? 쇼핑몰에서 산 거랑 면세점에서 쓴 돈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안 그래도 석훈이한테 닥달을 하는 모양이더라. 지가 그래 봤자지. 내가 애초에 그 돈 줄 거면 괌에는 뭐하러 따라갔겠니? 공짜 여행 한번 해보려고 지 친정 스케줄에 맞춰 시간까지 뺏어간 건데 나라고 그 늙은이들 뒤치다꺼리하며 따라가고 싶었는 줄 알아? 잘 보여 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그랬던 거지. 나 같으면 따라와준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아울렛에서 명품 백이라도 하나 사줄 줄 알았건만 할망구가 꼴랑 립스틱 하나 사주더라. 하여간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내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그리고 돈도 많은 집에서 여행 경비 좀 내면 어때? 얼마나 한다고? 어차피 지 아빠 죽으면 우리 아들 석훈이한테 물려줄 재산인데 기집애가 있는 집에서 자랐으면 돈도 시원하게 쓸 줄 알아야지. 돈 몇 푼에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런다니. 안 그래요 여보?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애들 결혼할 때 예단비 좀 톡톡히 받자고 했잖아. 언제 받을지 모를 유산 때문에 사돈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참자더니 우리 손에 들어온 게 뭐냐고. 기껏해야 구두랑 티셔츠 쪼가리 맨날 사달라고 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냐고. 막말로 사돈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억울해서 어떡해. 남들은 부자 사돈 뒀다고 다들 한턱 쏘라고 하는데 받은 게 있어야 쏘지. 내가 하도 우라가 치밀어서 일부러 카달로그 들이밀며 압박 좀 했더니 파르르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말이야. 그래서야 그 집 재산 우리 석훈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럼 안 되지. 오빠가 나 결혼할 때 연예인들 하는 땡땡 호텔에서 베라왕 드레스 입고 근사하게 해준댔는데 그러지 말고 새언니 좀 꼬셔서 그 집 유산 미리 좀 받아오라 그러면 안 될까? 앞으로 4년 뒤면 나도 결혼할지 모르는데 그 전에 사돈이 죽긴 하겠냐고. 이번에 보니까 아빠보다 쌩쌩하던데? 엄마, 어디 용한 무당 없나? 드라마에서 보니까 지푸라기 인형에 칼 꽂고 그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그러던데 그런 거라도 해보면 안 될까? 아유, 그런 건 드라마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세상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겠니? 길거리에 툭 하면 쓰러져 죽는 사람들 투성일 텐데. 여보, 우리 딸은 드라마를 너무 봐서 탈이라니까요. 애니까 그렇지. 그나저나 며느리가 돈 달라고 찾아오면 어떻게 모면하나? 건수가 있어야 화를 내도 화를 내지. 그렇다고 명색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돈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것도 그렇고. 아, 돌아오는 내 생일이 주민등록상으로 환갑이네. 왜 우리 친정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내가 호적에 2살 어리게 올라갔잖아요. 이참에 내 환갑잔치 한 번 더 하지 뭐. 시엠이 환갑인데 지가 돈 내놓으란 소리 차마 못할 거 아니에요. 운 좋으면 걔네 집에서 선물도 좀 보내줄지 모르고. 잘 됐네. 안 그래도 내 환갑 때 잔치도 안 하고 끝낸 게 억울했는데 며느리 들인 참에 제대로 벗겨 먹어야겠다. 보자. 환갑잔치를 어디서 하나? 기왕이면 호텔에서 하면 좋겠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를 이 집에 들인 것도 다 우리 아빠 재산 때문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남의 돈 뺏어 쓰려고 멀쩡한 우리 아빠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꼴을 보니 인간 같지도 않았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 뛰어들어가 저것들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바탕 하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그런데 기분대로 했다간 제대로 된 복수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손해만 될 것 같아서 주먹을 움켜쥐고 꾹 참고 나왔어요.
시댁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남들 먹고 사는 정도는 사는 집인데도 그깟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인간이길 포기한 짓거리를 하다니. 그동안 저런 인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 노력을 하고 살았던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복수의 칼을 갈며 어떻게 저것들을 뭉개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다가왔지 뭐예요. 디데이는 바로 시어머니 환갑 잔칫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저한테 전화해 자신의 환갑이 임박했음을 알렸고 몇 군데 장소를 불러주며 자신은 거기서 환갑잔치를 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날 손님들 답례품도 알려주며 미리 준비를 하라고 했고요. 시어머니가 불러준 것들과 시누이가 추가로 작성해 메일로 보내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한 저는 모든 걸 남편의 카드로 긁었어요. 자기야, 이게 다 얼마야? 그리고 자기 카드가 내 거보다 한도가 큰데 왜 내 카드로 했어? 내 꼴은 당신 가족들 괌 여행 경비 긁었잖아. 한도가 얼마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님한테 여행 경비 받으면 바로 돈 줄게. 그러자 남편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더라고요. 못 받을 돈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자기야. 아직 결제 안 한 거는 자기 카드로 좀 하자. 나 이번 달에 카드 쓸 일이 좀 있거든. 자기 카드 많잖아. 정 안 되겠으면 장모님께 부탁해서 돈 좀 빌리는 건 어때? 우리 집에서 여행 경비 받으면 바로 드린다고 하고 말이야. 아주 그 집 구석 씨가 아니랄까봐 하는 짓거리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환갑 잔칫날이 됐어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순간 남편이 잔뜩 화가 나선 저를 불렀어요. 휴대폰으로 거액의 카드 결제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다는 게 이유였죠. 내가 말했잖아. 내 카드 쓰지 말라고. 도대체 이게 얼마야? 게다가 카드론까지 받았어? 그럼 어떡해. 업체에서 시 끝나기 전에 결제부터 해달라는데 현금으로 하면 할인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카드론 좀 받았지. 어차피 곧 어머님이 돈 주실 테니까 그걸로 바로 막으면 되잖아. 언제 줄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장모님한테 빌리라고 했잖아. 카드론 이자가 얼만 줄 알아? 사람이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아? 이자 나가는 거 아깝지도 않냐고. 아깝지. 그래서 네 카드로 한 거야. 왜? 내 카드로 쓸 땐 아무 말 안 터니 네 카드 쓰니까 아까워 죽겠냐? 그리고 네 엄마 환갑인데 왜 내 엄마 돈을 끌어오래? 너 정말 그 돈 갚을 생각은 있는 거니? 오늘 이 잔치 벌이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알아? 그거 다 네 돈으로 해야 하는데 네가 감당은 할 수 있겠냐고. 어차피 갚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 엄마 돈 빌려오라 그런 거 아니야. 괌 여행 경비 나한테 떠넘기려던 수작 이젠 우리 엄마한테까지 하려고? 에라이 그지 새끼야. 넌 근성부터가 글러먹었어. 아니 너뿐만 아니라 네 부모랑 동생도 똑같이 글러먹었다고. 우리 아빠 돈이 그렇게 탐이 나디? 그래서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아빠 죽으라고 온 가족이 합심해 그 난리를 치는 거냐고. 저의 격양된 목소리에 잔치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때였죠.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팔을 꼬집었어요. 너 미쳤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손님들 모아놓고 부부싸움하는 거 생중계할 생각이야? 시애미 잔치상을 엎어도 유분수지? 당장 그만 안 둬!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잔치요? 며느리 돈 뜯어먹으려고 억지로 만든 가짜 잔치요? 그딴 건 해서 뭐해요? 그닥 잘 살아온 인생 아니면서 뭘 잔치까지 여냐고요. 그저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이 탐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 돈으로 잔치 벌리고 손님들한테 받은 돈 챙기려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오늘 잔치는 죄다 어머니 아들 카드로 준비한 건데요. 아,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저는 하얀 돈봉투를 내밀었어요. 두둑한 돈봉투를 보자 시어머니는 일순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준비했으면 조용히 줄 일이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주고 그러니. 암튼 잘 받으마. 근데 왜 이리 가벼워?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좀 더 무겁게 만들 걸 그랬나요?
제가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만든 괌 여행 경비 및 쇼핑 요금 청구서예요. 어머님이 하도 돈을 안 갚으셔서 제가 소송 자료로 만든 건데 어머님도 하나 받아두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아빠 죽으라고 곡 안 해도 되실 거예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요. 혹시 어머님이 그 돈 안 갚으실까봐 이혼 서류 꾸밀 때 이 월급에 차압도 걸어두려고요.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참, 오늘 이 잔치는 어머님 아들의 돈으로 꾸민 돈잔치니까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아, 아가씨는 조만간 경찰서에 가서 조사 좀 받아야 할 거예요. 내가 절도로 아가씨 신고했거든요. 그동안 내 보석함에서 훔쳐간 반지며 목걸이. 아, 그리고 내 속옷까지. 아가씨가 훔친 거 맞더라고요. 내가 아가씨 방에 들러 현장 사진 찍어서 경찰에 제출했으니까 괜히 발뺌할 생각 말고 순순히 부세요. 참, 선처는 없습니다. 죗값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어요. 얼마 뒤 시어머니는 여행 경비를 붙여줄 테니 자기 딸 좀 선처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 거절했어요. 지푸라기 인형까지 써서 우리 아빠 죽으라고 하려던 그날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됐거든요. 남편은 자기 엄마 환갑잔치 하느라 긁은 카드 깎아 카드론 이자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환갑잔치가 환장잔치가 된 거죠. 거기다 제가 월급에 차압을 건 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망신도 톡톡히 당했고 말이죠. 이혼을 하며 통쾌한 복수를 했지만 부모님한텐 그저 못난 딸일 뿐이에요. 효도는 못할 망정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반성하고 살 생각이에요. 사람 보는 눈도 좀 기르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시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